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올해 24년도 면접 기출문제 풀이는 재외국민 문제들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굳이 따로 재외국민 전형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요 재외국민 전형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면접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제 뭐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에 따라서 그냥 뭐 면접은 대충 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굳이 따로 해제 영상을 만들진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면접을 준비해서 또 가려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국민 전형의 면접들은 워낙 개인별 차이가 커서 특히 이제 2단계에서 그 변별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풀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뭐 재외국민 전형 면접 그냥 가서 잘 보면 돼. 대충 보면 돼. 혹은 이제 어차피 서류대로 붙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굳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끝까지 준비를 하겠어. 이런 친구들만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를 좀 보고 그다음에 연세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고려대 문제는 굉장히 좀 그 체계가 잡혀서 그러니까 19학년도 19학년이 좀 체계가 잡혀서 뭐 코로나 때 좀 실시가 안 된 적이 있긴 하지만 좀 그건 패턴화가 좀 더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연세대 문제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후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학교 문제 살펴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요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유형은 사실은 12분의 6번 면접으로 진행되는 학업우수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 면접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려대학교 문제는 재외국민 전형 문제라고 해서 이제 국내고 학생들이 치르는 문제들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면접 문제 접할 때는 이게 위에 거를 저희가 제시문이라고 부르고 아래를 이제 논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언제나 이제 해야 할 일은 제시문보다는 논제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 아래 논제들을 먼저 분석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유는 지금 요 제시문은 상당히 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적을 수 있지만 요것보다 제시문의 길이가 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제 분석을 먼저 했을 때 논제 분석을 하고 제시문으로 가야지만 제시문이 더 효율적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파트들 논제 분석을 먼저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논제 분석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논제 분석은 그냥 논제가 뭐 예를 들어 1번 제시문가의 기억 보고한 기록물과 나의 깨달음의 보고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구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특히 이제 보는 문제는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따라서 배열을 먼저 세워놓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논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왼쪽, 화면 왼쪽에 조금 텍스트 창을 이용해서 가볼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논제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분석이고요. 자, 다가 좀 났네요. 자, 1번 보자. 자,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친절하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래요? 비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기본적으로 1번 문제는 비교입니다. 그럼 비교는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찾으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굳이 두 개를 비교를 시켰을 때에는 당연히 공통점 쪽이 좀 더 중요하겠죠. 죄송합니다. 차이점 쪽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통점을 한 가지를 찾는다고 하면 차이점은 두 가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찾을 때 또 하나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얘기할 때 뭐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뭐 야구와 축구를 비교해라. 차이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무턱대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야구와 축구는 기본적으로 뭐 운동장의 형태가 다르고 플레이어의 수가 다르고 뭐 주로 사용하는 공의 크기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그 지금 기업간 이해를 비교할 때 먼저 차이점에서 어떤 걸로 할지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기준 1과 기준 2에 따라서 각각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기억 니은제 여기서는 그다음 여기는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논제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제 분석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에 빈칸만 채워놓으면 그대로 이제 답변 스크립트가 구성이 되는 거겠죠. 답변 기호가. 자, 이렇게가 이제 1번이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재심은 나에 보이는 나의 관점에서 진짜 아이죠, 아이. 나의 다상 공간에 이런 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해야 될 논점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나에서 지심은 나에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건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나는 앞에 살펴봤는데 뭐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다를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에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여러 형성이가 뭔지 얘기해야 될 거고 세 번째 뭐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이제 나의 관점에서 그러면 나를 가지고 다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럼 이것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2번의 논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논점 인성이고요. 자, 3번. 가해사를 모두 활용해서 자신과 공동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 2번이 제시문과 분석이었고 3번은 고려된 항상 물어보는 사례와 해결이거든요. 3번을 가장 어려워들 하죠. 그럼 이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어떤 솔루션, 문제가 나오게 되면 3단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상황이 뭔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 문제, 사례를 들어야겠죠. 하나 찾아보고. 두 번째, 이것의 원인이 뭔가. 왜냐하면 이 문제 상황을 항상 결과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있죠.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관계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고. 세 번째 해결책은 뭐예요? 이 원인, 해결책인데 해결책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음, 원인을 제거하거나 약화시켜야겠죠. 음,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로직이 맞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하면 많이 이제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뭐 대화가 필요하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약간 만병통치약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내가 열이 난다라고 하면 그 열이 나는 원인을 잡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병이 낫는 거죠. 해열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랬을 때 이제 그런 3단계 사고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거긴 한데 간단하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채워보면 자, 이거 가에서 기록물과 깨달은 보고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라 라고 했으면 일단 공통점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네, 이제 나는 문학 작품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어쨌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음, 뭐 세계 혹은 인물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고서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해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차이점이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뭐, 이제 이왕이면 제시문 내용을 좀 활용해서 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점을 잡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참여관찰법이랑 문학사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가공의 어떤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참여관찰법 거기서 물론 가공이 되긴 하죠. 관찰자에 의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이거는 비교적 이제 최대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객관성에서 중심을 두겠죠. 근데 상대를 봤을 때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가공이 작가에 의해서 약간 재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플러스 이제 약간 주관성이 더 반영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준 잡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은 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약간 그 신문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야? 현장의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어떤 현장성이나 이런 게 작성의 밀접성, 밀착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있는 것이 있는 관찰자가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뭐예요? 현장에 이 사람이 직접 물론 가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이제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그냥 약간, 현장에서 떨어져 실존하진 않고 실제하진 않는 거죠. 떨어져 이제 그래서 이제 작가의 머릿속에서 이제 약간 가공된 거 이런 차이점들.
아니, 이 기록자라는 게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얘기로 차이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다른 걸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어쨌든 참여 관찰이란 말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아름답지만 멀어야 하니 멀지만 아름다운 이런 얘기 멀다는 표현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번의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가보죠. 그러면 나에서 나타난 나의 관점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의 관점이라는 건 이제 이 나는 여기 전에 나는 진즉 그 희망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위안을 줬고 아름다웠고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힐링 같은 게 되는 거죠. 위안을 주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문학 작품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은 뭔가 희망을 줘야 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약간 표현을 바꾸면 약간 미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답게 바꾼다. 근데 이 그 아름다운 것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가처럼 참여 관찰에서 봤을 때 도저히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비참하고 적나라한 것도 있을 텐데 작가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약간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학이 이제 정말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다큐가 아니라 문학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을 주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관점이고 그러면 이제 근데 다에서 나타난 이런 형성 행위는 뭐예요? 여기 좀 가상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디랑 좀 가까운 거예요? 가예요, 나예요? 맞아. 이건 현실 공간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형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 뭐 선거나 투표에 직접 가거나 뭐 직접 참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뭐가 나와 있는 거야? 가상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모든 학교의 면접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러분 혹시 뭐 실제로 이제 재외국민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까지 쓰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면접 문제들은 다 가치의 대립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항상 대응되는, 대꾸를 이루는 그런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 가나가 대꾸로 어떤 그 대립되는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참여에 대응되는 의미로 가상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진짜로 가상 공간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의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제 출제자는 나와 같은 문학 작품이 형성되는 것을 가상 공간에 대응시키고 직접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을 참여 관찰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를 파악하셔야지만 이 문제 출제자 의도에 부합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의 관점에서 다를 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작가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수단적인 점에서 그런 거고. 나는 이제 작가는 이걸 뭔가 약간 희망을 주고 미화시키고 약간 이렇게 더 많이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이런 다처럼 형성되는 게 뭔가 그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현실 정치는 좀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 좀 암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국회 보면 맨날 국회의원들 싸우기만 하는 것 같고, 긍정적인 면은 뭐야? 약간 정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 음. 그리고 부정적 현실에서 약간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도피, 좋은 의미 도피겠죠. 이제 이런 회피,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부정적 측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현실이 있을까? 뭐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고 더 부정적으로 뭔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슬픔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나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나의 관점 다를 분석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제시문과 분석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다에 연결되는 키워드를 잡아서 양면성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이 긍정 부정의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요 3단 사고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사는 문제는 사실 본인이 잡아야 돼. 본인이 잡아야 돼서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정치 문제 다뤄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이제 학생들이 보통 많이 들었던 문제 하나 예를 들면 뭐 세대 갈등 같은 거 있죠. 뭐 이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 뭐 고령사회 갈등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신 속한 공동체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단계다 보니까 학교로 많이 한정시키는데 여기는 사회 문제라 그랬으니까 학교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 뭐 지역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혹은 뭐 좀 더 스케일 있게 뭐 글로벌 이렇게 나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세대 갈등이다. 이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잡기 나름일 것 같은데 뭐 이 세대 갈등을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약간 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적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새 나오는 것처럼 뭐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고령화 세대는 더 일을 해야 되고 젊은 세대는 취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순히 뭐 문화 갈등 정말 세대 차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여러 예를 들고 뭐 문화 갈등이다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런 살아온 방식이나 이런 태도를 이해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해결책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나다르로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일단 해결책으로서 이제 나으려고 해결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 나와 일단 다의 방법 가와 나의 방법 기본으로 나오죠. 여기서 약간 두 가지 상반된 해결책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직접 참여 관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참여 관찰했을 때는 오히려 뭐 거기서 컨플릭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의 방법을 한번 가봐라 라는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직접 이제 젊은이들의 뭐 어떤 공간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체험해보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직접 가서 느껴보는 거죠 같이. 그다음에 이제 나의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과거에 약간 뭐 시대적인 반사 반영하고 있는 과거의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한번 읽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이게 이제 가와 나와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와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 이제 이 세대 갈등이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는 거니까 지금 다에서도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 정치와 가상 공간의 정치가 이것도 이제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세대 갈등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현실에서 어떤 애들 나타나고 예를 들면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회사 같은 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뭐 가상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인터넷에서 막 항아리가 뭐 댓글 갖고 막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제시문 가를 활용해 주게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제시문들이 다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답변 그 중에 배우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는 가서 이거를 쭉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표시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답변 준비가 끝난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가는 게 무슨 얘기냐? 잠시만요. 여기 적어놓은 것들 그 순서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말하는 순서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의 기억과 제시문 가는 공통점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와 뭐 간접 체험하는 문제가 차이 있습니다. 2번. 그런데 이때는 기준을 먼저 말해야겠죠. 가공 정도와 어떤 현장 밀착성에 있어서 둘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먼저 가공 정도에 있어서 가는 이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에 대한 밀착도에 있어서 가는 이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습니다. 총 몇 문장 정도? 대략 7문장 정도 되겠죠. 일단 7문장으로 될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2번. 먼저 나에서 나타난 나의 관점은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현실을 미화하고 약간 뭐 재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제시문 다에 나타난 가상공학 영상 행위는 무슨 뭐 현실공학이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얘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문학 작품이 작가에 의해서 현실을 뭐 가공하는 재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다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제시문 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지적을 할 때 왜냐하면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9문장 정도 되죠.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5번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 3번 가죠. 자, 3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으로서 저는 뭐 세대 갈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 갈등도 다의 양상처럼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문화 갈등으로 보고 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해결책으로서 먼저 가와 같은 걸 갖고 보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뭐 보고들으로서 현장의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 문학 작품을 젊은이들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나와 같이 해결이 됩니다. 총 9문제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순서나 어떤 넘버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보통 우리가 이런 1번 한 문장 정도를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은 이제 글자 수로 따지면 대략 50자 안팎이 되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한 대략 45초에서 좀 천천히 말하는 친구들은 60초 정도 걸려요. 아, 60초. 다시. 이 한 문장이 50장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걸 보통 1분에 4문장에서 5문장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빠른 친구 6문장까지도 말을 해요. 그럼 평균 5문장을 말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지금 이 1번 답변은 총 몇 문장이었죠? 7문장이었죠. 7문장이면 대략 이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분 20초 정도 걸리겠죠.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8문장이니까 요거는 1분 40초 정도 걸리고 30초에서 40초 걸릴 것 같고 요건 9문장이니까 1분 40초 정도 걸릴 거예요. 총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대략 한 4분 30초 정도 나오죠. 평균 1분 30초씩. 12분의 6분 면접이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진행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우 적당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특히 이제 제2국민 전형에서는 답변을 길게 하기보다는 그냥 문항당 1분 정도를 적당 답변 시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그럼 면접관이 추가 질문 정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추가 질문 안 받으려고 일부러 답변 시간 드리는 경우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내가 할 말 다 하고 만약 추가 질문이 나온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뭘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을 맞추죠.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문항당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간단한 건데 똑같은 얘기를 어차피 지금 뭐 빠진 얘기 없잖아요. 빠진 얘기 없이 1분에 하는 것과 괜히 늘려서 1분 30초 하는 것 중에 당연히 1분 정도 말하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요건 지금 제가 재외국민 전형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2분 준비 6분 후 진행되는 면접의 기본적인 어떤 포맷이라든지 대응 요령은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고려된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정착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문제입니다. 뭐 다른 전형도 함께 좀 풀었던 문제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출들에 비하면 조금 뭐 좋게 말하면 오픈 퀘스천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이제 완성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배점도 그렇지만 2번보다는 1번 문제에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점도 지금 60대 4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고려대는 배점이 없는데요. 연세는 항상 이렇게 배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50대 50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대 40으로 돼 있으면 내가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둬야겠구나. 그리고 규칙이 어느 문제를 더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풀어가시는 게 현명한 조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논제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들을 좀 먼저 분석을 하고 문항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도수 분포표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감 추세에서 드러난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이 표를 보고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는 항상 도표 문제가 나오죠. 인문사회계열 도표 문제가 나오고 특히 이제 2020년까지는 도표 이렇게 딱 이 양식이에요. 지금처럼 이제 메인 도표를 하나 주고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문이과가 공통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근데 21년부터 한 24년까지는 문이과 문제가 완전히 다시 분리가 되면서 다른 형식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약간 면접 전형에 좀 변화가 예고되면서 특히 소통 능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 퍼스널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약간 지금과 같은 형식, 지금 보신 이 문제 형식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표의 사망자 증감 추세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연세대 도표 문제에서의 기본적인 약간 뭐 템플릿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도표 문제에서 특히 이제 약간 시계열 자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시계열 자료 있는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렇게 X축은 시간의 변화예요. X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Y축이 좀 변화하는 그런 자료가 나서 뭐 대표 이 자료를 보면 시계열 자료겠죠. 시계열 자료에 해당하는데 그때는 자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논입니다. 인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단 큰 추이를 먼저 봐야 돼요.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라는 건 뭐 우상향 둘 중에 하나죠. 대체로 우상향, 우하향 이런 게 좀 어떤가 일단 큰 추세 일단 잡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포션의 문제가 있어요. 비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경사 이제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급증할 수도 있고 뭐 급 아니 완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울기, 증감세의 변화 같은 걸 좀 잡는 경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획 포인트들. 저 트렌드나 어떤 증감세에 있어서 뭐 변곡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울기의 변화가 시작되는 점이라든지 이런 점들 세 가지를 잡으면 보통은 해결이 되죠. 그 이상의 정보가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도 그럼 이것을 다 풀릴지 뭐가 좀 필요할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세 가지 특징을 찾으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저걸 염두에 두고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자, 2번 가보죠. 자, 2번 원그래프의 확진자 지역 분포를 요약하고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지역 차이라는 게 요 위잖아요. 확진자 지역 분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 뭐 크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보시면 이 표가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일단 정리만 이거 해놔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현상이 좀 나와야 될 테니까 좀 띄워놓기로 하고 일단 그다음에 아마도 그럼 이것을 뭔가 포괄하는 원인이 나오면 제일 좋을 거고 아니면 이제 개별 원인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세 개를 다 통틀어서 원인을 못 찾는다면 이 정도로 놓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2번보다는 1번에서 사실상 네, 보통 변별이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요 우리 매뉴얼대로 한번 템플릿대로 풀어볼까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자 트렌드 그럼 우상향 우향을 봤더니 자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주어진 표 안에서는 확진자 수는 일단 확진자 수는 증가했어요. 수는 대체로 우상향이죠. 우상향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대체로 어떻게 돼요? 사망자 수는 뭐 초기엔 좀 늘어나긴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 후 중간 어쨌든 대체로 우하향이죠. 특히 언제부터는 2021년 이후부터는 21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우하향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큰 트렌드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발견이 뭐였어요? 이제 비율이잖아요. 비율. 근데 그 비율로 봤을 때 그럼 이제 두 개 약간 어 관계라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이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두 개 이거 확진자 수는 우상향이고 사망자 우하향인데 그러니 어떤 약간 둘 사이 좀 상관관계는 뭐야?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때 그 시기에 사망자 수도 늘죠. 근데 문제는 이 비율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았죠. 그죠? 여기 21년 같은 데 보면은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확진자 수 이렇게 늘어나는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사망률이 높까 다시 말하면 초기 사망률 높고 사망률과 사망률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라는 게 좀 보이죠. 이게 이제 비율로 보는 거겠죠. 좀 제가 봤을 땐 대체로 이 정도 특징 정도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번으로 가야죠. 2번은 이게 이제 뭐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재외국민 문제라는 걸 저는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지역 간 차이는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본인의 로컬 아니 내가 만일에 이제 보통 3년이든 몇 년이든 해외 거주 경력이 있으니까 그 경험담이 좀 드러났으면 조금 더 좋은 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적인 얘기나 개인적 경험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일단 뭐 큰 변화는 봐야겠죠. 그러면 확진자의 지역 분포를 보면 일단 초기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이제 남북 아메리카가 제일 많죠. 가 많고 뭐 기타 그다음이 저 가로줄이니까 유럽이고 그다음에 기타고 그다음에 이제 뭡시다 동아시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지역을 봤더니 여기서 이제 유럽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타 지역이고 동아시아. 네, 세 번째에서는 동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은 살짝 구분이 안 될 정도 하고 기타는 안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의 변화를 보인 거잖아요. 이 시기가 보면 이제 뭐 20, 초기였고 21년에 한 뭐 21년, 22, 23, 1월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게 나타났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특정한 답을 정답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학적 지식을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얘기하는 방식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백신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의료 기반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회 정책 혹은 어떤 뭐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툴이 세 개니까 하나씩 연결할 수도 있고 뭐 다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 하나로 쭉 설명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뭐 그 초기, 저 첫 번째 초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왜 저기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저런 미국이나 유럽이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보통 뭐 문화적인 설명을 많이 하죠. 문화나 이제 사회 정책. 그래서 이건 뭐 연대가 기출 문제를 낸 적도 있는데 다른 전형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통제. 근데 우리는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 강한 통제를 걸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확진자 수의 문제가 좀 생겼던 게 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두 번째 시기로 이제 나왔으면 왜 저게 이제 상대 역전이 되냐? 그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래도 유럽이 그러면 통제를 하는 편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사회적인 요소에 있어서 유럽도 좀 통제를 낮추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그래서 뭐 저기 자연 면역으로 간다, 집단 면역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 요인인데 이때는 그 우리가 뭐 일상 복귀를 한번 22년 만인가 뭐 선언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 쪽도 풀죠. 동아시아도 이제 그 통제를 낮추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확산이 됐다. 뭔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좀 세계를 약간 포괄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백신으로 해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백신 어떤 접종 시기나 이런 걸로 가고 뭐 변이를 갖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얘기하기에는 뭐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이제 뭐 백신이 없었고 초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백신이 상대적으로 접종을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이 전 코로나에 이제 뭔가 대응이 됐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변이 코로나가 돌다 보니까 뭐 대응을 못했다. 동아시아는.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그 변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백신 접종률 낮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얘기는 약간 문화적 배경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지역 간 차이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백신 접종을 하니까 사망률이 낮았고 이제 밑에 거 사망자 수까지 자꾸 갖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확진자 원그래프를 분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수는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그렇게 정확하게 읽을 필요도 있다.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2번은 그렇게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번을 일단 잘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이 문제에선 실제로도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작년에 연고대 재외국민 전형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전형을 보실 분들에게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 브로셔인데 제가 7월 셋째 주부터 일단은 서영고 면접반을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재외국민의 친구들만 듣는 수업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시 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이 들어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수업인데 그래서 이제 재외국민 전형 쓰는 친구들 중에서는 빨리 뭐 거기서 잘 안 끝날 경우에 수시까지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 수업을 와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한 7월 3주부터 한 8월 1주까지가 일단 대체로 재외국민 전형이 좀 적용되는 시기겠죠.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 유형에 뭐 맞는 문제도 있고 조금 다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턱걸이 합격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겠다 했을 때 이제 요 수업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서는 국내고 친구들도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외국민 전형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균적으로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과 한번 좀 수업을 들어보는 게 그룹 수업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수업에서는 나는 조금 뭔가 부담스럽다. 내지는 나는 그래도 1단계 붙고 좀 집중적 준비를 하고 싶다. 제가 가장 말리는 건데, 그러니까 1단계 붙고 일주일 동안 뭐 열을 할 거라면 1단계 전에 오를 해놓고 1단계 후에 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같은 경우 연고대 보는 총뭐 풀로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겠다 하면 8회. 그러니까 이건 1대1 수업입니다. 1대1 수업으로 한 8회 정도. 그리고 어쨌든 뭐 최소한 가서 면접 때 좀 후회는 없이 하고 싶다 싶으면 한 4회 정도 개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 따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재외국민 기출문제 좀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전형 기출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